안녕하세요.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저희 할머니의 정성을 무시한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어버린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저희 부모님도 외면한 절 할머니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싶은 할머니를 생각하며 이 사연을 한번 써봅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읍내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한 제 기억 속에 행복이라는 건 없었어요. 저희 엄만 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툭 하면 아빠랑 소리 지르고 싸우셨거든요. 당신 또 미용실에서 손님들하고 화투 쳤지? 장사는 안 하고 맨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참나,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시골 촌구석에 사는데 취미생활도 하나 못해? 화투 쳐서 돈 따오면 당신도 좋은 거잖아. 돈을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더 많으면서 왜 그래? 당신 요즘에 주부 도박 다니다 뭐다 하면서 여러 사람 집에 모여서 화투 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당신 진짜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아, 진짜? 아,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대화하는 것도 짜증나니까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저희 엄만 당시 지인들하고 화투를 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장롱 속에 놔둔 돈이 없어졌다며 엄마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애미 너, 아이 설마 내가 장롱에 넣어둔 돈까지 가져다가 썼니? 이제 하다하다 이 시애미 돈까지 건드는 게야? 왜요? 그것 좀 쓰면 어때서요? 어차피 가족인데 어머님 돈이 제 돈 아니에요? 뭐라고? 너 송이 보기도 창피하지 않니? 송이가 도대체 널 보고 뭘 배우겠냐고. 어머님은 제발 상관 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이 집안 식구들은 잔소리만 많고 지긋지긋해 죽겠네, 정말. 그렇게 저희 집에선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갈등이 극에 달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엄만 저보고 아빠랑 살라면서 짐을 싸고 집을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면서 그런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나랑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아빠랑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아휴, 너까지 짜증나게 왜 이래? 넌 이 집안 식구니까 여기에서 살아. 그리고 9살이면 이제 다 컸는데 뭘 그렇게 애처럼 울고 있어? 너 당장 그 울음 그치지 못해? 앞으로 안 올 테니까 제발 놔두고 가지 마요.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엄만 매정하게도 울며 불며 매달리는 저를 외면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빤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일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할머니한테 폭탄 선언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제 시골 생활 지겨워 죽겠어요. 저 그냥 서울에 올라가서 취직하고 돈 벌면서 지낼 테니까 송이는 당분간 어머니가 봐주세요. 아빤 그렇게 얘기하고선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 모두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워서 맨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절 매번 달래주시고 안아주셨답니다. 송이야, 이 할미가 미숫가루 시원하게 타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거 마시면 속도 든든하고 달달해서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할머니 말대로 달달한 미숫가루 먹다 보면 우울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마 그 미숫가루에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끔씩 방앗간에서 뽑은 가래떡을 저한테 구워주시기도 했는데 그것도 정말 별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할머니한테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서 집에 있던 가래떡을 가스레인지에 구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구웠을 때랑은 다르게 제가 하니까 새카맣게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탄내를 맡고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위험하게 왜 불 앞에서 그러고 있어? 할머니, 나도 할머니 간식으로 드시라고 가래떡 좀 맛있게 구워보려고 했는데 솜씨가 없어서 다 타버렸어요. 이거 할머니가 방앗간에서 뽑아온 가래떡인데 아까워서 어떡해요? 에휴, 좀 타면 어때? 겉에 탄 거 좀 벗겨내고 먹으면 되지. 우리 송이가 해준 거니까 이 할미가 맛있게 먹을게. 대신에 다음부턴 위험하게 가스레인지 갖고 놀면 안 된다. 알았지? 할머니는 다 타버린 가래떡 표면을 대충 긁어내고 정말 맛있게 드시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나중에 꼭 요리 실력을 키워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도 기죽지 말라고 새벽부터 김밥을 정성스레 싸주셨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이 싸온 김밥보다 저희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가 밤에 잠을 잘 때도 할머니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한참이나 절 바라보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가끔 제가 잠이 안 와서 자는 척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덕에 따뜻한 사랑을 잔뜩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번 큰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고 계시길래 바로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할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집안 물건이 다 난장판이 되어 있냐고요? 송이야, 난 네 아빠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저희 아빠가 왜요? 아빠가 찾아와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돈 달라고 난리를 치더니 숨겨놓은 쌈짓돈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다.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말도 안 돼.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여긴 제가 이따가 치울 테니까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제가 얼른 밥 차려올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밥 한 술도 제대로 못 드시더라고요. 돈보단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너무 서럽다면서 며칠 동안 계속 우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너무 속상했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 추석 때 저희 아빠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한테 말을 거시더군요. 송이 너 학교는 잘 다니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말썽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학교 다니는 게 바로 학생의 본분이야. 아빠가 저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요? 그런 아빠나 자식들이 똑바로 할 생각해요. 뭐야? 너 지금 대가리 컸다고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하여튼 요즘 것들은 싹퉁바가지가 없어. 너 아빠한테 한번 제대로 혼나볼래? 그런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아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야, 너 우리 송이한테 손 하나 까딱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어딜 우리 예쁜 손녀딸한테 손을 올리고 있어? 에이씨,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알았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돈 있으면 돈 좀 주세요. 저 지금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아빠 몇 달 전에 할머니의 돈을 다 뺏어갔으면서 또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 아빠한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해요. 아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방앗간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면서 왜 자꾸 할머니를 괴롭히냐고요. 이게 진짜 너 자꾸 아빠한테 까불래? 너 아빠 성격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 한번 제대로 혼쭐 좀 나봐야 정신 차릴래? 그래요. 마음대로 해봐요.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는 아빠니까 손찌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요. 전 아빠한테 대들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어디서 돈을 꺼내 오시더니
아빠한테 쥐어주고선 얼른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고맙다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 아빠의 등 뒤에 대고 잔뜩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거 줬으니까 이제 더는 오지 말어.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할머니한테 왜 돈을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돈을 안 주면 안 갈 사람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준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선 서러우셨는지 또 한참을 우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할머니가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 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 학자금 대출 받고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은 넣어두세요. 아니야. 등록금 버느라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 할미가 너 대학 보내려고 모은 돈이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바꿔라. 결국 저는 할머니 덕에 대학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빤 그 이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 엄마도 재혼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아빠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술만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서너 갑씩 피우셨거든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아빠는 아빠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할머니와 둘이 의지하면서 계속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심심할 때마다 늘 신문과 책을 읽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 글자가 이렇게 작은데 잘 보이세요? 그럼 돋보기 있으면 다 보이지. 원래 사람은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된다고 했어.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저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오래오래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결국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공무원에 합격하자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30대 초반의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모습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상견례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책 잡힐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송이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제가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송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애니까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손녀딸을 정말 참하게 잘 키우셔서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제가 앞으로 우리 예비 며느리를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예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도 마련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통장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 통장엔 무려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건데요? 이 할미가 우리 송이 결혼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 주는 거야. 마음 같아선 목돈 크게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할머니, 저 이거 안 주셔도 돼요. 제 힘으로도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끝끝내 저한테 그 통장을 쥐어주시더군요. 결국 저는 할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알뜰하게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 남편도 할머니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할머님,
손녀 사위 왔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나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이고,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또 왔어? 신혼부부가 둘이서 오붓하게 보낼 생각을 해야지. 이 할머님 혼자 쓸쓸하실까 봐서요. 평일에 내내 혼자 계시는데 주말에라도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좋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저희 할머니를 잘 챙겨드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명절 때 제가 시모랑 같이 음식을 하는데 다들 입이 닳도록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아유, 역시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가 음식 솜씨도 좋네. 그러게요. 새언니, 할머니한테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나 봐요. 난 엄마한테 별로 배운 것도 없어서 음식도 하나도 못하는데. 아,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따라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워낙에 저희 할머니 손맛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손맛 따라해 보려고 노력 좀 많이 했죠. 저는 부모 형제도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서 그런가 그런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댁에도 자주 가고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도 2명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결국엔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 남편은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조건이 맞는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그냥 이참에 다른 데 취직하지 말고 장사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때? 나 사실 예전부터 장사하는 게 꿈이었거든. 어차피 전에 다니던 회사만큼 대우해주는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이왕이면 장사해서 돈 더 잘 벌면 좋은 거잖아. 결국 남편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남편이 장사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마스크 시국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6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고 저녁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남편은 주로 회식하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저녁 장사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맨날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맨날 힘들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왜 하필이면 내가 장사 시작할 때 이런 일이 터지냐고. 나 인테리어비만 해도 엄청 많이 든 거 당신도 알지? 월세 직원들 인건비에 나갈 돈 천진데 이렇게 영업 제한을 걸어버리면 나 같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말이야. 아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시기를 잘못 타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참에 장산 접자. 나중에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다시 해도 되는 거잖아. 안 돼.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접을 순 없어.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몇 달만 버티면 사람들 다 마스크 안 쓰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남편한테 그냥 장사를 접으라고 몇 번이나 설득을 해봤지만 남편은 끝끝내 버티더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한 달에 적자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결국 2년 좀 넘게 버틴 끝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차리느라 투자한 돈은 회수하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빚더미에 오르고 말았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말대로 진작에 고집을 꺾고 장사를 접었어야 하는데. 하지만 남편도 자식들 잘 키우고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냥 저는 말없이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쯤 저희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미야, 너희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우리 아들 가게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며. 아, 그냥 저도 열심히 일하고 그이도 다른 데 취직해서 열심히 갚을 생각해야죠 뭐.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너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어느 세월에 빚을 갚으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둘 다 돈 벌러 다니느라 애들은 나 몰라라 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너희 사는 집 팔아서 빚 갚고 우리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세 나갈 일도 없을 거고 손주들도 내가 봐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가족들끼리 뭉쳐서 이 힘든 역경을 한번 이겨내 보자. 시모는 저한테 아파트를 팔고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시모의 마음도 너무 고맙고 그 방법이 지금으로선 최선인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과 합가하기로 결정한 후 남편에게 단단히 당부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 열심히 모으고 새 출발하자. 우리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번엔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월급만 준다고 하면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알았어, 여보. 이게 다 내가 고집 부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게. 내가 당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희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한텐 지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주말에만 만나서 잘 몰랐는데 시모랑 같이 사니까 사소한 거에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모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저한테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에미 너, 이 바닥에 머리카락 이게 뭐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닥에 아주 머리카락이 너무 굴러다니잖아. 내가 지저분한 거 딱 싫어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겠어? 어머, 제가 얼른 청소기 돌리고 치울게요. 제가 머리가 길어서 자꾸 빠지나 봐요. 저는 처음엔 최대한 시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도 최대한 열심히 했고 시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자꾸만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집에서 샤워를 하는 것 가지고도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너 내가 샤워 오래 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아주 지네 집 아니라고 물랑빌 하고 앉았네. 아이, 우리 아들처럼 후딱 씻고 나오란 말이야. 어머님, 저 샤워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같은 여자니까 아시잖아요. 화장도 지우고 머리도 감고 하려면 당연히 남자들보단 오래 걸리죠. 그래도 후딱후딱 씻고 나와야지. 여기가 무슨 네 전용 목욕탕인 줄 알아? 그런데 문제는 가끔 오는 시누이들도 저한테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주말에 시누이들이 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 반찬들 다 엄마가 한 거야? 이야, 우리 엄마 새언니랑 같이 살더니 새언니 뒤치다거리 다 해주나 보네. 새언니, 아무리 직장인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좀 작작 부려먹어요. 양심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아가씨, 제가 언제 어머님을 부려먹었다고 그래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중에서 반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엄마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 잘못 들이는 바람에 이 나이에 고생이나 하고 이게 뭐예요? 뭐라고요? 제가 무슨 고생을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 댁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저희 남편 가게 때문인 거 몰라요? 저는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성실하게 한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엔 저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남편이 이제는 제가 시댁 식구들이랑 마찰이 있어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매일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답니다. 할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시댁살이 하면서 고생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송이야, 별일 없니? 시댁에 사느라고 눈치 많이 보이지?
원래 시댁살이가 힘든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지난번에 상견례 때 보니까 두 분 다 좋은 사람인 것 같더구나. 내가 이번에 떡 좀 지어서 택배로 보냈거든. 그거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어라. 알았지? 저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면서 수시로 이것저것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를 봐서라도 꾹 참고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화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돈이 비어 있길래 남편을 추궁해 보니 빚을 갚은 후 남은 돈을 경마에 탕진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알고 보니 저 몰래 이미 3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도 갖다 주고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길래 전혀 몰랐는데 그게 다 남편이 출근하는 척 연기를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회사는 왜 말도 없이 그만뒀는데? 우리 여기 들어와서 앞으로 열심히 살기로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왜 다니던 회사를 마음대로 그만두고 경마장에서 죽치고 있냐고. 아이, 그럼 어떡해. 다니던 회사에서 날 노땅 취급하고 사람들이 날 따돌렸단 말이야. 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경마에다가 다 쓸 수가 있어? 당신이 지금 쓴 돈이 우리가 모아둔 돈의 80%도 넘는 거 알아? 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나도 이것저것 돈 벌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누가 경마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따라해 본 거야. 여태까진 돈 잃었지만 나중엔 또 큰 돈을 딸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돈을 벌고 싶으면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면 되잖아. 아니면 당신이 능력을 더 키워서 월급 더 많이 주는 회사로 들어가던가. 어떻게 돈 벌자고 경마를 할 생각을 해? 경마도 노름인 거 몰라? 그런데 그때였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너 왜 이렇게 유난이야? 빚쟁이들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했더니 왜 우리 집에서 시끄럽게 구냐고. 너 당장 조용히 하지 못해? 뭐라고요? 빚쟁이들이요? 그 빚을 누가 졌는데요? 다른데 취업도 안 하고 장사한다고 한 것도 이 사람이고요. 마스크 시국 때문에 매달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끝까지 버틴 것도 이 사람이에요. 전 이 사람 고집 때문에 집까지 팔고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한 소리 했다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원래 사업하다 보면 빚도 질 수 있고 그런 거지. 마누라가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 해줘? 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 길바닥에 남게 생긴 애를 내가 데리고 와줬잖아. 제가 시모랑 큰 소리를 내며 싸우자 저희 애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나오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왜 자꾸 소리를 지르냐고요? 아이고,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손주가 깜짝 놀랐구나. 이 할미 너희 엄마랑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어. 시모가 또 손주들은 어찌나 생각하는지 저희 애들이 나오니까 말투가 누그러지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혼자 라면에 소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화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아니, 솔직히 용규 저놈이 잘못한 거지. 애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구만. 우리 용규 같은 남편 안 버리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참나, 당신은 맨날 며느리 편만 들지?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잘난 우리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
이게 다 결혼을 잘못시켜서 그런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언제는 저를 딸로 생각해 준다더니 사실은 저를 미워하고 저 때문에 남편이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계속 남편이 뻔뻔하게 백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맨날 소파에 누워서 과자 부스러기나 흘리면서 먹고 있고 퇴근하고 오면 이른 저녁부터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고선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당신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얼른 직장 구한다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놀기만 할 거냐고.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래? 취업이 돼야 취업을 하지.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가냐? 안 불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취업할 의지가 없는 거겠지. 당신은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애들 앞으로 키우려면 들어갈 돈이 산더미 같은데 아빠가 돼서 이렇게 한량처럼 있어야겠냐고. 그런데 그때 또 시모가 저한테 와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기를 죽여? 나도 우리 아들 키우면서 큰 소리 몇 번 안 내봤어.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쥐잡듯이 잡어?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 어머님이 이 사람은 제대로 안 혼내서 이렇게 한심한 짓만 골라 사나 보네요. 그러게 진작에 아들 교육 좀 잘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애 아빠가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어머님이 먼저 한 소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시모랑 남편 때문에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랑 통화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걱정하셨지만 저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어요. 늘 제 행복만을 바라는 할머니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랑 낮에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세요? 감기에 심하게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내가 너희 집에 떡이랑 참기름을 좀 보냈거든. 아마 오늘쯤 도착할 거다. 너 참기름 넣고 비빔밥 해 먹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할머니는 저한테 늘 뭐라도 하나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방앗간을 진작에 그만두셨는데도 꼭 참기름이랑 떡을 지어서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할머니가 보낸 택배를 받아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 대문 옆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곳에 뜯지 않은 택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그게 저희 할머니가 보내신 택배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모가 저희 할머니가 보낸 택배를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택배를 들고 집에 들어와 시모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보내신 건데 왜 밖에 쓰레기랑 같이 있어요? 설마 어머님이 이거 버리셨어요? 그래, 내가 버렸다. 보나마나 또 쓸데없이 떡이나 보냈을 텐데. 아, 그 떡을 누가 먹는다고 자꾸 보내신다니? 나 떡 안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지? 뭐라고요? 어머님이 떡을 안 좋아하시면 저라도 먹으면 되지. 저희 할머니가 보낸 걸 이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해요? 지금 저희 할머니 무시하시는 거예요? 참나, 아이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지. 90 먹은 노인네가 할 짓도 더럽게 없나? 아, 왜 자꾸 이것저것 보내고 난리야? 괜히 쓰레기만 생기고 귀찮아 죽겠잖아.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이거 저희 할머니가 저 생각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물건 아니라고요. 그동안 시모가 저를 들들 볶아도 최대한 버텼는데 저희 할머니의 택배까지 버린 걸 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혼자 씩씩대며 할머니의 택배부터 뜯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택배를 너무 꽁꽁 싸매서 뜯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겨우겨우 택배를 뜯고 나니 그 안에는 참기름과 떡, 그리고 웬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할머니가 꾹꾹 눌러 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송이야,
이 할미가 널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나이도 나이고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 하나 챙기기에도 너무 힘들구나. 아마 네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야. 이번에 입원하면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좋아하는 거 보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떡이랑 참기름을 보내는 거란다. 송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지? 난 너만큼은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어. 그런데 이 헬미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많은 걸 해주질 못했구나. 그래도 네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엄마가 된 걸 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 할민 세상 떠나는 날까지 송이 널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할 거란다. 아참, 이 택배에 내가 통장 하나도 넣어놨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널 챙겨줄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구나. 통장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니까 그 돈 찾아서 필요한 데 쓰려무나. 그 편지의 내용대로 택배 안에는 할머니의 통장도 하나 들어있더군요. 통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확히 7,632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저한테 주신 거였죠. 분명히 아까 낮에 통화할 때만 해도 입원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펑펑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고 있으니까 시모가 저한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넌 또 왜 그러니?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걸 보냈는지 몰라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지겨우니까 쇼 좀 하지 마. 뭐라고요? 쇼요? 제가 진짜 쇼가 뭔지 한번 보여드려요? 어머, 아 얘가 또 도끼 눈을 뜨고 왜 이래? 너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니? 그래요. 저 정신 나갔어요. 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멀쩡한 정신도 다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남편이란 놈은 사업하다 망해놓고선 이번엔 경마로 돈 홀라당 날려버리고 거기다가 직장도 안 구하고 집에서 배만 벅벅 긁고 있잖아요. 게다가 어머님도 맨날 아들 편만 들고 저만 쥐잡듯이 잡으셨죠? 저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으니까 그 못난 아들이랑 평생 사세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겠다는 얘기냐? 네, 갈라설 거예요. 이제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백수 아들 평생 끼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집을 확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방금 택배 열어봤어요. 아픈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였으면 당연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까 저랑 낮에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아이, 난 정말로 괜찮아. 원래 나이 들면 가끔씩 이렇게 입원하고 그러는 거야. 괜찮기 뭐가 괜찮아요. 지금 할머니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병원 어디예요? 지금 제가 당장 갈 테니까 병원 어딘지 알려달라고요. 저는 할머니한테 병원이 어딘지 듣고선 바로 병원에 전화해 봤어요. 그런데 저녁엔 면회가 금지되어 있어서 다음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다음날이 토요일이라서 저는 하루 자고 다음날 바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뵈니까 통화했을 때보다 더 목소리가 안 좋고 기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최근에 기침이 심해지고 각혈까지 하시는 바람에 입원을 하게 되신 거래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속상하게 왜 이러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편지는 도대체 뭐예요? 입원해서 치료받고 건강해지실 생각을 해야지. 왜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냐고요. 저 그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송이야, 원래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니. 내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렇게 아파서 입원하면 다신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너한테 그런 편지를 썼던 게야. 그래도 오늘 네 얼굴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기운이 나는구나.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외면하셨을 때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게 바로 할머니잖아요. 전 할머니랑 지낼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다시 건강해지셔서 저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요. 저 이제 예전보다 더 자주 할머니 뵈러 올게요. 시간 날 때마다 무조건 찾아올 테니까 제발 기운 좀 차려보세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말하자 할머니는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어릴 때 잠결에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대로 느껴져서 눈물을 더 쏟고 말았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할머님 보름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혼 못 해주면 어쩔 건데? 그럼 내가 이혼 소송 걸면 그만이거든? 나 당신하고 절대 같이 못 살아. 사고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냐고.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건데? 나 애들 못 키워. 정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애들 다 데려가. 안 그래도 내가 데려갈 생각이거든? 우리 애들도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랑 살고 싶다더라. 그나저나 당신은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 와중에도 애들 못 키운다는 소리나 하고 있어? 당신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이혼하기로 결심한 게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애들 아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평생 그렇게 백수처럼 살아. 알았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애들은 제가 키우게 되었고요. 그런데 전 시모는 손주들을 뺏긴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야, 네가 감히 우리 손주들까지 데려가? 내 아들이랑 이혼할 거면 조용히 너만 떠날 것이지. 아, 왜 우리 손주들까지 뺏어가는 거야? 당장 우리 손주들 안 데려와? 저기요,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 아드님이 저희 애들 못 키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책임감 없고 한량 같은 아빠 밑에서 저희 애들 못 키워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법적으로 한번 해보시던가요. 뭐라고? 그래서 너 지금 우리 손주들 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어머님 손주이기 전에 제 아들들이에요. 제가 제 자식들 키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머님 자식이나 잘 키우면서 사세요. 그 나이 먹고도 아직 사람이 못 됐는데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시모는 저한테 쌍욕까지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혼자 애들을 키우며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말엔 꼭 애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왕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증손주들 왔구나. 안 그래도 우리 옆집에서 사과 한 봉지를 줬는데 내가 우리 증손주들 주려고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 할미가 금방 깎아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우와, 나 사과 진짜 좋아하는데 역시 우리 왕할머니 최고. 저희 애들은 증조할머니인 저희 할머니를 왕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정말 잘 따랐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애들을 너무 예뻐하셔서 저희 애들을 볼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애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오며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여기저기 다니기 무리였기 때문에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스트레스를 주는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하더군요. 저희 애들도 남편을 찾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할머니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왔어. 할머니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워낙에 연세도 많으시고 노쇠하셔서 말을 할 기운조차 없으셨나 봐요. 저는 그 옆에서 제발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길 바라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힘내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랑 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몇 시간 버티지 못하시고 92세의 나이에 결국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는 걸 들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저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늘이 떠나가라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할머니, 이제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편히 계세요. 저 앞으로 저희 애들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가 절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저도 저희 애들한테 훌륭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사랑은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게요. 저희 애들도 절 따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답니다. 한동안은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처럼 매일매일 통화도 하고 싶고 애들 데리고 찾아뵙고 싶은데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한테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을 지키기 위해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세월이 참 빨리도 지나가 벌써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1년이 되었더라고요. 지난 8월 26일이 할머니의 기일이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계시는 낙골당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 요즘에 애들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희 애들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엄청 씩씩해요.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저랑 저희 애들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할머니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할머니가 항상 절 지켜주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꿈에서라도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할머니,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 마음속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엔 언제나 할머니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도 저희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끔찍한 결혼 생활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가 저희 할머니의 택배를 버리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언제까지 참고 살았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비록 결혼에 실패했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고 저희 애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경마에 빠져 사는지 모르겠지만 양육비만 제때 보낸다면 상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애틋한 추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해드리세요. 언제 저희 곁을 떠나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손자, 손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들 보내세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